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K민주주의의 위기, 새로운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 더운 날씨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전 세계의 자랑스러운 K민주주의. 그런데 갑자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징조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비상계엄에 우리 청년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이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에 저희들은 작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에게 7% 넘는 그런 격차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득표상을 보면은 아주 근소하게 나타났어요. 이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재명 대통령 1년, 민주정부 1년 과정에서 정말로 엄청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의 그 지방선거 전에 60%를 넘나드는 그런 국정 지지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지지율은 사실은 지지율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첫 번째 선거는 흔히들 유권자들이 그 대통령 당선된 정당의 후보들을 뽑아주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월 3일 정식 지방선거는 우리 예상과는 달리 패배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선거평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을 길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상위로 당선되었고 또 한동훈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통해서 야당의 후보,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우리는 나왔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방선거를 분석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은 이것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민주당의 독선이 가장 선거 패배를 가져온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후보나 캠프의 자만이 있었고 또 그 이면에는 청와대 방식도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흔히들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 후보 선정이 소위 그 이재명 대통령이 픽해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선거 졌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더라도 당내 선거를 통해서 후보로 정식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당사자와 캠프가 너무 소극적으로 당선된다는 그런 가능성은 높았지만 당선이 의뢰될 줄 알고 방심을 해서 선거에 패배한 겁니다. 이거는 후보와 캠프의 잘못이지 후보 선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 예로 구청장 25개 중에서 17개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118석에서 80석이 민주당이 당선되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만 이러한 그 구청장과 시의원 표심하고 달리 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이거를 지금 후보 선정의 잘못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을 보궐선거 보겠습니다. 이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귀책사유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자기 당의 귀책사유로 선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지역 중에서 14개에서 3개 지역이 민주당 귀책사유 지역인데
평택에는 이미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 진보당의 김재원 후보까지 소위 진보 진영의 후보가 평택을 보궐선거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원칙인데 민주당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럼 후보를 냈으면 후보를 열심히 도와주든지, 제대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요 지방선거에서 울산같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도 후보 진영들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성공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민주 진보 진영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해서 단일화한 것도 아니고, 또 민주당 후보를 열심히 밀어서 당선인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패배로 끝난 그런, 이거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선거 운동 때문에 패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전부역 도지사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후보 선출 과정이 지나치게 불공정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에 대한 여론 약화에 따라서 민주당 당력이 이 전북 도지사 선거에 지나치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선거운동을 약화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 집권 이후의 첫 번째 선거는, 대부분의 선거는 집권당의 후보가 유리한 그런 결과를 과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만으로도 충분히 유리한 선거인데 결과는 그렇게 다르게 났다는 점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당대표 선거에 누구 특정한 후보를 밀거나 특정을 반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1년 이후에 이 대표의 성격은 민주당 정부의 성공하고 밀접한 관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고 관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주당의 역할력이 기본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성격은 논의의 핵심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무슨 검찰 보안수사관 폐지제 이런 것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은 이건 이제 거의 시기적으로 봐서 다 국회에서 폐지의 방향으로 지금 아마 국회 곧 통과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검찰 보안수사권이 누가 제대로 했느냐는 이런 논쟁이 되는지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혼란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의 논쟁을 보면은 논쟁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대립을, 민주주의의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는 그런 성향을,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올 김효 선생이 이를 평해서 공성이불거다 이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기에 선거 과정에서 공을 세우고 그 공에 대한 무슨 자기가 대가를 원하는 사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 보고 저도 동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선거를 위한 국가 비전과 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민심을 청취하는 계기가 되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결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생산적이고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지, 무슨 잘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제는 민주당만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가 될 수 있는 선거가 되고, 제도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서 범민주연합과 중도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자랑스러운 빛의 혁명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빛의 혁명은 K민주주의로 완성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 기제에 대한 담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며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화로 아직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 과제가 충분히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모델,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그런 기제로 전 세계의 정치 모델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어느 쪽도 정말로 우리가 인류가 나아가야 될 정치 기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K민주주의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토론해야 됩니다. 교체혁명 이후에 우리는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대개혁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활동을 주목하고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대와는 달리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2030 세대의 민심 위반이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대책이 이루어진다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K민주주의를 어떻게 전진시킬 것인가? 우리가 논쟁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확장과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사회 개혁을 통해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길과 80주년 체제를 극복하는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제도를 마련하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중도 확장의 길이 무슨 당 안에 무슨 재건축이 재개발이 이렇게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길이 마치 집도끼를 버리는, 집도끼를 놓치는 그런 결과로 돼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제도개혁은 사실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다당제. 이거는 독일의 정당 시스템이 가장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다당제가 돼야 되는데 1년 동안 이거는 아무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논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K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5.18 민주화운동 헌법조문수로 국민의힘이 동의했는데 실제로는 이거 헌법 개헌에 대해서 반대해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임기 개정 층에 논란이 되고 이것도 전 세계 5년 단임제하는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여야가 합의해서 어느 정당, 어느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이것은 임기 개정도 돼야 되는 이거 다 쉽지 않습니다. 국토조항 개정도 필요하는데 지금 국토조항 개정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보수, 진보 이런 사상적인 논쟁 때문에 오히려 말도 끊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K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헌법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국민 주권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이후에 우리 이내경 선생님이나 다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이 K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돼야 됩니다.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리박스쿨 엄청난 폐해를 끼쳤죠. 그런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리박스쿨 이러한 잘못된 교육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생 문제입니다. 이 민생 문제는 이 문제만 가지고 놓고도 우리가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민생 문제라는 것이 어느 한 과제만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접근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선거 때 특별히 한강 벨트에서 부동산 민심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것도 한강 벨트라는 것이 사회 불평 문제와 종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공화국. 이 강남공화국에서부터 한강 벨트 형성이 되었고 소위 주택 문제가 여기서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교육, 주거 모든 혜택이 이 강남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강남공화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일종의 집합체이고 카르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 주거 문제를 떼어내서 이렇게 보면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문제 지난 시기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실 산하에 이 위원회가 있지만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민생 문제는 이 사회가 불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불평등 사회라고 하는 그런 의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대안은 기본 사회입니다. 근데 기본 사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방향은 잡고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사회에 대한 방향과 여야가 합의된 실제적으로 이것이 정책에 대해서 이행이 돼야
이런 불평등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주택 문제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호황이 생겨서 성과 배분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삼성과 하이닉스의 엄청난 그 영업이익이 과연 이 노사만의 그런 그 배분으로 될 문제냐?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근데 노사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배분의 주체이지만은 사회적인 의제로 우리는 건 좀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AI 호황에 따라서 또 정부가 추가 세수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세수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대단한 우리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과거에 노르웨이 정부가 국부펀드, 정부연금 기금 대투적 펀드를 해가지고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발생할 수 없는, 그리고 예상 밖에 빨리 다가온 추가 세수, 이 미래 대응 대금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대책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놓여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미 두 개의 국가로는 이미 북에서는 한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는 이것에 대해서 북한 태세를 존중하고 허수통일을 불출구하고 적대기를 불취할 것이라고 이렇게 통일 제안을 하는 평화적 두 개의 국가로 바꿔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남북 대화는 대통령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바늘구멍도 뚫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페이스메이커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처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할 테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빨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니, 우리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여건이. 우선은 비핵화 문제는 핵 동결로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핵 동결이 됐다가 어떤 때는 한반도 비핵화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신뢰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군사훈련. 북은 우리 한미 군사훈련, 우리는 불가피하다고 보지만은 한미 군사훈련이 계속 될 경우에 이걸 굉장히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소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 대 정부의 대화는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 통일운동의 교류나 협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났지만은 민간 통일운동 또는 민간 경제협력 단체들 아무런 지적이 없습니다. 이거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소한 여건입니다. 자,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는 다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각화가 되고 있는 시대에서 저희들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들은 미국이 소위 네오콘을 반영하는 그런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안에서도 남북의 대화를 원하는 그런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도에 소위 브룩스 전 미군 사령관 이보영 전 우리 한미로서 보좌관의 기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것을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평화주권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한미 동맹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으로 지금 나아오게 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평화주권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작적권 회수. 이것은 사실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결단한 사항이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 임기 상반기에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건 하기 힘듭니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발표를 한 바 있는데 남북 대화를 활성화하고 남북 평화 공존, 남북 경제협력, 남북 협업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한반도 평화 다각화 시대에 변화하는 이 세계 질서 속에서 과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좀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제조업, IT, K컬처, 이게 저희 장점입니다. 그런데 약점도 있죠. 우리 경제 자체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저희 대한민국의 기회는 남북 협력이고, 그 다음에 북극 항로고 유라시아 벨트입니다. 또 우리 위협은 분단국가고 군사적 긴장이고 기술 공급망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세계에서 진정으로 선진국으로 나가면서 세계를 정말로 새로운 문명으로 이끄는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회 요인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새로운 국제 질서입니다. 지금 다학과 시대에 우리는 사실은 이 다학과 시대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고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의존하는 그런 외교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 1년이 지났지만은 북하고 대화의 출구를 못 찾고 있고, 또 러시아와 특사도 벌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실용적인 의견이냐? 이거 우리가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예고가 필요합니다. 균형 예고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한미동맹 흔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저는 독점과 전쟁, 이게 여전히 세계 질서의 기본 규정입니다. 독점과 전쟁에서 균등과 평화로 나가는 문명은 바로 홍익인간 이어세기를 바탕으로 하는 천진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진 사상만이 전 세계를 패권이 아니라 균등으로,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긴장이 아니라 평화로 만들 수 있는 기본 사상입니다. 이거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너무 또 많이 설명하면 저 시간이 걸리니까. 자, 우리는 불란서 혁명을 높이 당연히 높이 평가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투쟁의 혁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화혁명입니다. 우리 도화혁명에서 사람을 하늘처럼 모시고 사행여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후처혁명. 비록 도화혁명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도화혁명에서부터 우리는 그 민주주의의 말하자면 그 토대가,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3.1혁명, 민족 자주와 인류 공영의 정신으로 사상으로 3.1혁명을 우리 독립선열들이 일으켰습니다. 4.19 혁명,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5.18 민주운동. 이 5.18 민주운동도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기본 인권에 대해서 우리 5.18 민주운동에 헌신한 분들이 죽음을 불렀었고, 이 5.18 혁명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촛불혁명, 빛의 혁명, 이것은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나가는. 그래서 이러한 도화혁명과 촛불혁명 이르기까지 이런 역사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 역사를 말하자면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건 자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 지금 그 K민주주의, 결국은 공정, 공룡, 공생하는 공동체주의가 K민주주의입니다. 이 공정, 공룡, 공생하는 이 말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그 사상이고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다 이 공정, 공룡, 공생하는 그 모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독점과 전쟁, 균등과 평화로 나가는 것도 이 공동체주의, 공정, 공룡, 공생하는 공동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총체적으로 지금 K민주주의의 위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대전환을 하고 어떻게 새로운 선진국으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면서
세계의 질서를 우리가 말하자면 중심에 서서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수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그 중심국가로 진정한 선진국가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나가는 길은 우리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충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시켜서 할 수 있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주장하는 K민주주의,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 완성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새로운 디지털 문명이 아니라 홍익 문명, 홍익 공동체주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